자, 지금부터는 그 324페이지 필립스 곡선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 자체가 뭘 보여주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총공급과 총수였다면은 물가 수준이고 GDP예요. 이 상태에서 균형인데 그리고 100이 한 1000이에요. 1번 총수가 막 증가했다, 그죠?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더니 2번 GDP가 증가하고, 그지? GDP가 증가하고 한편은 고용이 좋아지고 실업은 뚝 떨어져, 실업률은 뚝 떨어진다, 그지? 얘랑 물가가 오르네. 얘와 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얘가 떨어지니까 얘는 오르고, 또는 반대로 얘가 오르니까 얘가 떨어지고, 거꾸로 이럴 수도 있다, 그죠? 얘가 빠지면 얘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는 관계, 즉 양자의 상충 관계인데, 물가와 실업률은 상충과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했더니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이걸 우리가 필립스라는 분이 이걸 만들어서 발견했다 해서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이야. 이게 상충해. 많이 상충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봤더니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그죠? 즉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물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는 물가가 오르면은 실업률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가도 막 오르면서 실업률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오르면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오르면서 얘도 막 오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즉 실업률이 오른단 말이 아니라 보통은 경기가 불황이에요. 불황인데, 불황이니까 실업자가 많다, 그죠? 불황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물가도 일반적으로 이런 이 불황일 때는 물가 안 떼요. 물가 뗀단 말은 뭡니까? 서로 사람이 물을 살려고 하니까 물가 떼는데, 불황일 때는 아무도 안 사잖아. 근데 물가 막 뛰더란 이야기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자꾸 줄여서 뭐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라는 게 불황이란 말입니다.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다, 그죠? 합성음이다.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 물가 수준과 실업률이 상충하는 관계는 여기는 결과인데, 여기는 결과예요. 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 얘가 원인이지. 얘가 원인이야. 즉 수요가 팽창했더니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실업률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얘 두 가지 결과야. 이건 우리가 알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다, 그죠? 이게 여기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우리 좀 전에 이전 시간에 말의 끝에 봤습니다. 이런 거, 그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총 공급과 총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100인데 올랐다는 얘기잖아. 150인데. 근데 한편 또 실업률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지? 이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 공급이 줄어들면은 한편으로는 물가가 뛰고, 그죠? 한편으로는 GDP가 빠지면서 실업률이 증가돼, 그죠? 요거는 물가 오르는 경우가, 이거는 GDP가 줄어들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왜 움직이 똑같아, 그지? 똑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한편으로는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인이다라고 한때는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한 3분의 1쯤 맞는 이야기고 한 3분의 2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요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 원인을 얘라고 봤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얘가 스태그플레이션 원인이다 이렇게 봤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1970년대에 나타납니다. 요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때 원인이 뭘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얘의 원인이라 봤습니다. 왜? 여기 오르고 이거
실업적으로 오르니까 이는 봐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되니까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잖아.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잖아.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일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요때가 여러분 이 중동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오펙 국가에서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무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요때랑 얘가 지금 시기별로 겹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인이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끝났어요. 그럼 얘가 전적인 원인이었다면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 현상이 안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자꾸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100% 원인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뭐냐를 분석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립스 곡선, 그죠? 이 필립스 곡선인데 이 필립스 곡선을 어떻게 이용했냐, 우리가 각국의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 필립스 곡선 자체를 여러분 정책 도구로 쓴 거예요. 정책 도구. 어떤 정책 도구가니까요. 이게 마치 우리 경제를 어떤 경제 관료들이 또는 경제학자 또는 경제 정책가들이 이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걸 봤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A이고 여기 B입니다. 아까 말씀 여기 7이고 근데 여기 3일 할까? 여기 뭐 2고 5를 얘를 5를 할까요? 경제가 만약에 A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A 같은 상황이란 말은 뭐예요? 실업률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도 그죠? 근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경제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와, 뭐 시장에 나와봐, 뭐 장바구니 들고 나오면 물건 살 게 없어. 만 원이 아니야. 이렇게 막 불만이 비등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국의 경제 정책가들은 소비자들이 현재 국민들이 불만이 너무 심해. 물가를 좀 억제해야지. 실업률을 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필수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현재 경제상 A라면은 B의 경제 상태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봤던 거죠. 그 어떻게? A를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한 2% 떨어뜨리면은, 그죠? 2% 떨어뜨리면은 실업률은 좀 커지겠지만은, 실업률은 좀 증가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냐.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B로 움직이기 위해서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정책 수단을 믹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경제를 A에서 B로 이동시켰어, 실제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정책가들이 이 필수성을 이용해가지고 경제에 너무 자주 개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사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수정 자본주의야. 수정 자본주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국가의 경제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주에 따라서 국가가 경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주로 이 세계 대공황 상태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다르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A에서 B로 움직인 게 아니라 B에서 A로 이동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그지? 현재가 여러분 B 같은 상태입니다.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거리에 나가면 있잖아, 전체가 다 실업자들밖에 없어. 무료 배급하고 그런 상태야.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겠죠. 너무나 경제가 안 좋기 때부터 한다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를 A 상태로 이동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단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총수의 관리 정책 중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도, 그죠? 또 통화량도 있네. 이때 경제 상태가 이제 B 상태인데 굉장히 안 좋아.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 경제가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그냥 셧다운, 문을 닫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때는 여러분 소비도 지금 거의 빵이다, 그죠? 빵이야. 소비가 없어. 기업도 망했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없어. 수출도 안 돼요. 세계 대공황 때는 여러분 어느 한 나라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수출도 안 돼요. 그나마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누구냐? 정부가 돈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쓰면은, 또는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뿌리면은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이 경제학자들이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치를 딱 집어넣으면은 아 돈을 예컨대 이 정도 풀면은 또는 정부 지출을 이 정도 풀면은 경제가 B에서 A로 이동하겠구나라고 딱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0년대 5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는 어떤 바탕하에서 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부가 거의 무한정으로 경제 개입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이거예요. 정부가 경제에 너무 자주 빈번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종의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우리 시장 실패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죠? 정부가 지나치게 자주 개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정설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스태그플레이션 원인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옛날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을 봤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의 빈번한 경제 개입이 원인이다. 두 가지 다 기억하십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번에 불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필소선과 스태그플레이션 넣어줘. 1번입니다. 요 1번을 꼭 기억하세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 경우라고?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일종의 경제가 병에 걸린 거야.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정부가 제공한 거야. 정부가.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4번에 볼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5번에 정부의 빈번한 총수에 관련 정책. 이게 뭡니까? 정부가 경제에 너무 빈번하게 개입했다 이 말이다. 그렇지? 생긴 원인을 그걸 스태그플레이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사실 현재로서는 그 5번이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게 바라보는데 그 연역적으로 4번도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 4번, 5번 두 개 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오른쪽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오늘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요건 부작용이죠. 자, 총수를 키웠습니다. 총수를 키우면은 요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론인데, 그죠? GDP가 증가하고, 총수가 증가했으니까, 소비나 투자 이런 게 막 증가하면은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겠지. 막 생산을 늘리기 시작한다, 그죠? GDP 증가하면서 고용이 좋아져요. 하면 실업률은 떨어져.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근데 요거는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여러분, 요게 얘가 동시다발적이 아니에요.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얘가 먼저 나타나고 얘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 멀리 있었잖아. 파도가 쑥 밀려오는 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게 막 보여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파도가 칠 때 이 파도가 우리 해안을 덮쳐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힘을 뺄 수 있어요. 방파제를 산다든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뭐 대비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시차가 좀 늦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곡스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로 인해서 물가 안정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준다. 최근 등등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여러분 경기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요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A국은 경기 부양한단 말이야. 뭡니까? 경제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야. 경기를 부양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소비나 투자 이런 거를 늘리도록 유도해 줘야 돼. 방법은 뭡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든지 투자를 키운다든지 정부가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펴게 되면은 그 GDP가 증가하면서 이게 좋아진다 그죠? GDP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좋아지고 실업률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좋지만 뭐가 걱정된다고? 이런 부작용이 걱정되더라 그죠?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그러나 향후 더 큰 대가, 이 대가는 어떤 대가입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인플레이션 대가. 자, 1번입니다. 기업은 총 공급 변동에 따라 아까 여러분 총 공급이 변동하면은 물가와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는 상충관계 아니야. 이거는 같은 방향이야. 물가와 움직임의 상충관계는 뭐가 원인입니까? 총수요가 원인이네. 총수요. 1번이 그죠? 기업은 총 공급이 변동에 따른 게 아니라 총수요의 변동에 따른 상충관계입니다. 1번 지문이 여러분 이게 다른 문제를 푸는 이게 가장 어떤 기본적인 핵심이 1번입니다. 총 공급 변동이 아니야. 총 수요 변동이야. 2번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특징이 뭡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높고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겠죠. 니은에 서로 바뀌었어요. 3번에 디귿의 하나 다양한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돼.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야 돼. 감세입니다. 감세 정책. 그래서 조세를 늘리면 이런 세금을 더 늘리면은 소비나 투자가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오늘 깎아줘야 돼요. 틀렸다. 4번은 맞네. 디귿의 하나로 통화 공급을 늘려주면 통화량을 늘려주면은 당연히 소비나 투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됩니다. 이게 맞아요. 5번에 리얼의 하나, 즉 부작용 더 큰 대가의 하나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 넣어볼까요, 여러분?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디플레이션 넣어죠. 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반대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인플레이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게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가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오르는 듯이 오르는 게 좋아요. 우리 경제에서 제일 좋은 바람직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된 거. 물가가 살짝 오르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오르는 게 좋아요. 누가 인식하지 못하는가? 약간 깊이 들어가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누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니까 노동자들이 즉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게 제일 좋은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약간 더 들어가면 왜 그게 좋으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물가가 오르면은 근로자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임금 올려달라 그러겠지, 그지?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은 사장을 찾아가지고 노조에서 사장을 찾아가지고 임금 올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데 노동자들이 그 물가 올랐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물가가 오르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뭐가 떨어진다고? 실질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요. 그럼 뭡니까? 물가가 실제는 오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떨어지지만은 근로자들이 실질 임금이 자기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뭡니까? 이전보다 돈을 덜 받고 일하게 된다 이것이.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게 아주 지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재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디플레이션 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디플레이션이에요. 자, 디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아까 인플레이션도 여러분
뭐 그나마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나는 거, 나쁠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발생 원인과 경제 효과 보세요. 1번에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이거는 그림만 넣으죠. 이건 정반대니까 이런 경우잖아. 이렇게 됐어요. 총 공급이 있고 총수가 있다, 그지? 요 상태보다 이런 물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거잖아. 총 공급이 증가하자마자 이렇게. 그러면 물가 떨어지겠네, 그죠? 떨어지면 이렇게. 요건 여러분 이렇게 총 공급, 생산성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물가 하락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기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거는 큰 어려움이에요. 이건 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는 총 수요가 줄어들 생기는 부채. 이건 진짜 경제치. 그래서 우리 가끔씩 여러분 내가 가끔씩 우리가 사회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 같은 걸 가끔씩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총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다, 그죠? 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총 수요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빠지죠. 이게 총 수요가 달리 말하면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 이런 게 수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줄어들면은 총 수요가 위축이 돼요. 감소해. 그러면은 그 효과로서 물가가 쭉 떨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경제가 진짜 많은 지름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 가끔씩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1번 같은 원인을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부수요 감소. 오케이. 어렵지 않죠? 밑에 OX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다. 뭐 이거는 디플레이션은 잘 노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OX로 가봅니다. 4번. 이거는 맞는 명제입니다. 항상 100이야. 100입니다. 그럼 7번 가볼까요? 7번. 체크해 보세요. (2014년도야) 그러니까 분모는 일단 물가는 얼마예요? 물가는 딱 기준 잡아야 되겠죠, 그죠? 10년도고 생산량은 일단 무조건 14년도입니다. 수량은 분모나 분자는 다 14년도야. 다만 물가만 어떻다고? 분모는 기준이니까 기준연도, 분자는 자식이니까 그 2014를 대주면 돼요. 그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됐고 밑에 18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명목이익이 300이야. 물가지수가 150이야. 실적은 얼마인데?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300을 뭐로 나눠준다고? 150으로. 왜 300을 150으로 나눠줍니까? 아까 우리 식 잡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물가 지수는 뭐라고요? 명목을 실제로 나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요렇게 뭐지? 이거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실질 인구가 어떻게 하느냐? 물가를 뭐로 나눈다고? 물가 지수 나눠도 되겠죠? 이렇게. 물가란다. 명목 임금을 물가 지수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300이고 이게 150이니까 얘는 200이더라. 그죠? 요걸 아까 이런 걸 잘 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그 문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됐어. 네, 여러분 강조했으니까 됐습니다. 9번 볼까요? 몇 프로 올랐다고? 50%다, 그죠?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원인이 뭘까? 1번에 소비 증가,
투자 증가 맞죠? 그죠? 통화량 증가다. 그지? 세 번째가 틀렸네요. 그 정도 한번 볼까요? 15번. 누구한테는 불리하다고? 채권자 불리하고 채무자 유리해지다. 그죠? 오케이.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변동 좀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봐봐요. 정부, 이러면 소비라든지 투자, 정부 지출을 순수했다. 그지? 순수출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총수가 움직이다. 그지? 그러면 얘가 들쑥날쑥하면 얘가 들쑥날쑥 하겠지. 이게 경기 변동이야. 총수요가 막 움직이면은, 이게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게 막 따라 움직이겠지. 이게 경기 변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경기 변동이기 때문에, 이 경기 변동이 생기면은, 뭐, 물가도 움직이고, 실업들 막, 자동들 같이 움직이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 자체는 파동을 그럼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요. 우리가 구간에서는 요게 호황이고, 요게 불황입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항상 나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항상 한 번 호황이 오면은 다음에는 반드시 불황이 와요. 그 다음에 반드시 호황이 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길게 보면은 이제 길게 중심선을 쭉 그어보면은 이렇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장기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달리 말해 평균을 내보면은 지속적으로 쭉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 맞아. 이거는 틀리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지금 12월 오늘 23일밖에 안 남았네. 올해 그죠? 빠르다 진짜. 우리가 지금 2019년도 12월 달 살고 있는 오늘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거의 귀족들이 누리던 그런 그 수준일걸? 그보다 훨씬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다가 나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냐? 요거를 우리가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입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그 폭을 진폭을 하는데 경제는 어떤 게 좋냐? 사이클에 이게 좋냐? 아니면은 어느 사이클이 좋냐? 노란 사이클이 훨씬 좋아요. 이 흰 사이클보다는 노란 사이클이 훨씬 좋다니까? 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게 불황이다. 불황입니다. 그죠? 불황이야. 이 불황보다는 노란 불황이 우리가 좋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진짜 망가진 건데 이거는 그나마 덜 망가진 거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호황이. 이 호황과 이 호황이 있는데 이 호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호황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호황일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굳이 1번, 2번 붙여보면은, 1번하고 2번은 차이점 뭐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1번하고 2번의 어떤 문제가 있냐? 2번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냐? 요거는 1번이나 2번에 여러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뭔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총수요가 굉장히 팽창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비슷한데 총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러면서 뭐가 뜁니까? 물가가 무한정되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2번보다는 흰 사이클보다는 노란 사이클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사이클 자체가 흰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면 이걸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밑에 거는 끌어올려줘요. 이걸 우리가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9번 보세요. 경기 변동입니다. 밑에 그림 자체가 이 경기 변동입니다. 그 그림 중간에 그림 보이죠? 출렁출렁해. 저점 고점 보인다 그죠? 호황기 불황기 그림 그려놨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요 부분이 호황, 이거 당연히 이거 호황이고 이게 불황이다, 그지? 그건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뭐 경기 순환의 단계된 특징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시험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 너무합니다. 자,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아까 뭐가 경기 변동? 이게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게 출렁이는 이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수가 축축축 이게 따라서 뭐 이게 출렁출렁해요. 보세요. 1번에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동하는 게 뭐의 원인이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에요. 이건 뭐 그렇다 끝나면 됩니다. 그다음 4번에 보시면은 경기 진단과 예측 이거는 뭐 굳이 선행지수, 후행지수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좀 자기가 관심 있으면 지수 한번 외워보세요. 굳이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서 2번에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의미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 진폭을 어떻게 한다고? 이 폭을 줄이는 거. 너무 올라갈 때는 좀 찬물을 끼얹고, 그죠?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부양하고. 찬물을 끼얹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소비나 투자 같은 게 이걸 억제한다는 이야기야. 뭐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때리 매기면은 이 진폭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에 부양 정책 뭐 이거 근데 보조금 같은 거 줘야 되겠지. 이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 그지? 이런 때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소비하게끔 유도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경기 침체기나 경기 호황기에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인다. 요 폭을 줄이는 거야. 진폭을 줄인 거자. 그리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펴는 정책을 말하더라. 오케이, 끝. 이 시초가 뭐냐? 그 시초를 기억해 보세요. 이게 미국의 뉴딜 정책입니다. 1930년대 이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에 기획한 첫 모델입니다. 뉴딜 정책까지 기억해 보시고요. 밑에 여러분 총수요 관리 정책 보이죠? 수단, 3번의 수단. 뭐 총수요 관리 정책 앞에서 다 설명했죠. 소비나 투자 이런 거를 관리한다 그지. 소비나 투자가 너무 과하면은 세금을 때려 매가지고 억제하고 너무나 이게 부진하면은 돈을 줘가지고 쓰게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총수요 관리 정책을 한다. 수단 여기는 뭐가 있다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더라. 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뒤에 재정 정책부터 한번 봅시다. 아까 이거 설명 다 했어요. 자, 재정정책은 뭐라고요? 항상 이렇게 출발해야 돼.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볼까요? 총수가 있는데 이 총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또 뭐 하나? 통화량.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가 되게 좀 부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키워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너무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위험하니까 이걸 이렇게 억제. 그렇겠죠? 이거 키우는 방법이 뭘까? 뭐 세금 감세, 세금 깎아주면 돼. 세금 깎아주면 돼. 그러니까 이 억제하는 방법이 뭘까? 세금 정세합니다. 세금 거두면 돼. 그죠? 끝. 이런 게 이게 이제 즉 세금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합니다. 재정 정책. 요거는 이제 이건 이제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요 재정 정책은 누가 하느냐? 요거는 정부가요. 정부가. 요거는 통화 정책은 누가 한다고? 이거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지금 우리 보수 신문, 우리가 통상 말하는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에서 정부를 공격할 때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냥 막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공격해. 근데 실제 이제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펴지 못하는 이유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저 정당 자체가 이게 그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그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우리 대학교 때 우리 지도 교수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제 배웠던 그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그 교수님이 지금 부의장인데 그 양반 우리가 정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어. 그 양반이 이거 걱정되게 하더라고. 자기들 지금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재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이제 뭐 일종의 야당 쪽에서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못한다. 그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어쨌든간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즉시에 재정책을 딱딱 펴주면은 뭐 세금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경제를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정치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참 하죠. 어쨌든 그 현실이야 지금.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세요. 재정정책의 수단과 효과.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감세있는 걸 억제하는 거죠. 이거는 세금을 깎아줘서 키우는 거, 이걸 우리가 확장정책이라고 하고요. 확장이라고 하고, 요거는 돈을 못 쓰게 막는 긴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확장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바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세율을 깎아줘서 소비나 이런 걸 증가시키는 방식이고요. 밑에 긴축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정부 지출 자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키워서 소비나 이런 거를 억제하는 방식을 긴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확장과 긴축 정책의 수단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우리가 이거 소비 투자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는 안 외워도 요게 중요하다 그죠? 요걸 여러 번 여러분 항상 입에 딱 달고 있어야 돼. 소비, 투자, 정부출, 순수출. 요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4번도 기억해야 돼. 정무지수 조세 이것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는 수단은 세금이죠. 텍스입니다. 텍스.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해요. 이건 세금이고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100원 걷었어요. 100원 걷어가지고 90원을 쓸 수도 있고 100원을 쓸 수도 있고 110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금 100원 걷어 경우에 있어 세 가지다. 그지?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여러분? 세금을 100원 걷었는데 세금을 100원 걷어가지고 90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지? 돈을 적게 쓴 거다. 그죠? 뭡니까? 긴축이야. 긴축. 우리가 통상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흑자 재정이다. 그죠? 달리 말하면 흑자 재정이야. 흑자 재정은 뭐와 같은 말이냐? 긴축과 같은 말이다. 반면에 요거. 세금은 100원 걷었는데 돈은 110원 썼어요. 정부가 돈을 지금 마음먹고 돈을 빌려서 썼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적자. 확장이야. 이렇게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봅시다. 적자 재정은 옆에 바로 확장 정책이야. 확대야, 확대. 반면에 흑자 재정은 뭡니까? 돈을 안 쓰는 거니까 긴축이야.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밑에 금융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정책의 수단은 뭐라고? 정부 지출, 이거와 세금이에요. 세금. 이게 재정정책 수단입니다. 반면 또 하나, 통화정책.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자, 통화정책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이걸 하기 전에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을 하기 전에 요것도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뭐냐?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을 빌리는 가격이잖아. 그지?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얼마 준단 말은 뭡니까? 그 돈 빌리는 가격이야. 통화량이 많아지면 즉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빠지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는 하락합니다. 물론 실질 이자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기 마련이에요. 왜? 물량이 많아지면은 뭐든지 그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같은 말인 거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자, 통화정책은 여러분, 이 돈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방식이에요. 또 아까 이게 돈을 늘리면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돈을 늘리면. 통화량을 늘리면은 확률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와. 그러면 어떡하고 소비가 막 증가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죠? 반면에 긴축하면은 소비가 줄어들겠지. 이게 좌측을 합니다. 그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리는 것은 확장이고 줄이는 것은 긴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화량을 늘리는 게 확장 정책이고 줄이는 게 긴축 정책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확장 정책을 달리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율을 인하한다. 즉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말을 쓴다. 그죠? 인하. 기준금리란 말은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 돈을 좀 풀겠다 그 말이에요. 즉 통화량을 늘리겠다 그 말입니다. 즉 확장하겠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은 어떤 의미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더라. 밑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칸에 뭡니까? 확장정책이야. 확장정책은 뭐라고요? 통화량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이 이자율 말 대신에 기준금리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으면 기준금리 똑같은 말이야. 기준금리 써놓으세요. 기준금리. 반면에 긴축은 뭡니까? 통화량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경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에서 그 다음 달 그 통화량을 어떻게 할지를 그 전달에 결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만약에 통화량을 늘리고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통화량을 늘리고자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0.01%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지의 발현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수단 한번 가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금융정책에도 긴축이 있고 확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통화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늘리고 줄인가 그 수단을 가끔씩 시험에 물어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에요. 밑에 333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정책, 그 다음에 지준율 정책입니다. 봅시다. 자, 재할인율 정책은 재할인율 자체가 이런 말이죠. 중앙은행이 있어요.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시중은행들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그러면 돈이 없어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돈을 빌려야 돼. 누구한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즉 한국은행 찾아가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발권력이 있어요. 발권력.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야. 발권력이 있어서 발권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빌려줍니다. 빌려줄 때 당연히 이자 받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재할인율이야. 그래서 만약에 재할인율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못 빌려가겠지. 돈을 많이 안 빌려가는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적게 빌려갔으니까 돈 적게 풀겠지. 통화량이 줄어든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재할인율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통화량이 감소하는구나. 왜? 돈을 많이 못 빌려가니까 많이 못 푼다는 이야기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재할인율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좀 보세요. 재할인율을 인상하면은 등등등 끝에 통화량이 감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중간에 뭐 대출 감소나 그걸 그냥 재할인율 인상하면은 통화량이 줄어드는구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에요. 우리 시장 중에는 국채 시장이 있습니다. 국채나 공채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요. 채권이죠. 채권인 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굉장히 안전자산이에요. 이거는 이 국공채는 거의 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안전자산들입니다. 이 시장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국채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팔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산 채권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여러분 매입하면은 채권을 샀으니까 돈을 주겠지. 통화량은 증가한다. 반면에 같은 채권을 팔았어요.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통화량은 감소한다. 끝. 매각이라 할까요? 매각.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강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매각하면은 국공채를 매각하면은 각이야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매각하면은 감소한다. 끝. 가볼까요, 여러분? 자, 공개시장입니다. 두 번째 점에 국채나 공채를 매각 하면 끝에 통화량 감소 끝. 그죠? 매각 감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지준율이에요. 자, 지준율은 여러분 뭡니까? 지준율은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죠? 뭐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해. 한 100을 예금합니다. 그럼 이 은행은 예금주가 예금을 하면은 이 은행은 저 예금을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는 자기 돈, 이 은행 가지고 있는 자기 돈 가지고 이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A가 맡긴 저 돈을 굴립니다. 누구한테? B한테. 대출해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근데 대출 이자는 한 5% 받아 먹고, 예금은 한 2% 주고, 한 3% 남는 이런 장사라. 이게 이제 은행의 영업 방식이죠. A가 100만 예금하면은, B한테 대출해줘, 그 돈을 가지고, B한테 대출해줘가지고, 이자를 세게 받아가지고, 맡긴 A한테는 조금 주고 자기 나머지 먹는, 이런 게 이제 은행의 영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A가 100만 했을 때 예금을 100만 했을 때 100을 다 빌려줬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100을 다 빌려주게 되면은 이게 은행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가 다음날 와가지고 돈 인출하면은 또 인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80만 빌려주고 한 20원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지불준비금 또는 지준금이라고 합니다. 지준금이라 그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퍼센트로 되면 20% 돼요. 올해 지준이에요. 지준율. 지불 준비율입니다. 한 20% 가지고 있어. 실제로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요 지준율을 지금 20%니까 20만 원 가지고 있고 8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그럼 이걸 만약에 30%를 올리게 되면은 30만 원 가지고 있어야 되고 70밖에 못 빌려줘. 이걸 만약에 50%를 올리면은 50 가지고 있어야 되고 50밖에 못 빌려줘. 그래서 지준율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든다. 그죠? 감소한다. 끝. 자, 두 번째입니다. 지준율을 인상하면은 통화량 감소.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잠시 끊겠습니다.